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어록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제2장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제2장 첫째 말이죠. 심상편 마음의 모습 이 말이죠. 마음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속자께서 제자들에게 이 심상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또 자기의 행동 거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 심상편을 강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심상편은 혼속자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고 송나라 때 진희 선생이라고 이 선생이 저술한 관상서로서 상리형진이라고요. 진희 서로상자 이실이자 저울형자 참진자 상리형진이라는 이 책에 이 관상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하신 것 같습니다. 상리형진을 보니까 이 혼속자의 노기어록에 실려 있는 그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고 상리형진의 이 글귀가 너무 좋아서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제자들의 어떤 행동 거지 또는 잘못된 그런 관습, 습관, 못된 병통 이런 것을 조금 제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심상편을 설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 진희 선생이 쓴 관상서로서 이 상리형진은 이 진희라는 사람은 이 본명이 진박 또는 진단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진박이라고도 소개하고 제가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진박이라고 한 분도 계시고 진단이라고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글자가 이걸 하면 박인데 이 글자로 써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어떤 분의 어떤 포털 사이트에는 송나라 때 나오는 책을 보면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진희 선생의 스승이 마이 선생이라고 중국 화산 석굴에서 진박을 또는 진단을 또는 진희 선생을 제자로 삼아서 응거하였는데요. 겨울이 되면 화로를 끼고 앉아가지고 화로의 제위에 화로가 이제 화로 위에 이 나무를 이렇게 태우다 보면은 이 나무가 다 타고 남은 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로의 제위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제자에게 이 관상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희는 훗날 송나라 태종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벼슬하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이 진희 선생이 이 관상서를 그 마이 선생의 대를 이어가지고 마이상법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다나요? 그 정확한 것을 제가 검색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책을 쓰고 또 그렇게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송나라 태종이 궁궐로 초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벼슬 하기를 권했지만은
이를 사양하고 스승인 마이 선생이 기거하던 석실에서 수련을 계속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태종은 이 진희의 공명을 탐하지 않는 정신을 높이 기려가지고 진희라는, 원래는 진박 또는 진단, 이 진단의 공명을 탐하지 않는 정신을 높이 기려서 희희, 더물 희자, 이자는 보통 오랑캐 이자 썼는데 뭐 동이족 할 때 이런 글자를 쓰죠. 진희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 상법을 쓴 그 마이 선생이 상법을 썼지만 이 마이 상법을 아마 나중에 다 끝까지 완성한 사람은 진희가 아니겠느냐. 이 마이 선생을 왜 그러면 마이 선생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늘 삼배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이 선생이 이러기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각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귀와 빈천, 현명함과 어리석음, 수명과 화복, 선악이 결정되어진 채로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다. 사람 각자의 운명은 골격과 피부, 기색, 목소리 등의 생김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이치를 아는 자가 없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해 왔다. 관상이란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형상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심오하고 차원이 높기에 평범한 자는 가르침을 줘도 알지 못하고 신묘한 기운을 타고난 올바른 마음의 소유자여야만 이해할 것이다. 그만큼 이 상법이 쉽지 않은가 봐요. 마이 선생은 기거하던 석실에 비장되어 전해 내려오던 옛날 신선의 비겁을 분석하여 진희에게 전수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이 선생도 신선으로부터 이 비겁을 전수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에서 골상보다 뼈골자 모양상자, 이 골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이 고와야 잘 되는 것이고 마음먹은 대로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마음을 와야 관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관상은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관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관상은 변할 수가 있다. 즉 관상의 최고는 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상에 관한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상불효심상이라, 즉 만가지의 상, 모든 상, 즉 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상만큼 못하다라는 뜻이죠. 즉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상리형진, 이 상리형진 안에 있는 진희 선생 심상편,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심상편 말고 다른 구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상 자체를 직접 보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를 보고 심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사람의 태도에 대하여 많이 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은들 실제로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속의 생각이 성실하고 또 그 마음이 행동으로서 나타날 때에 진정한 복록이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되면 외모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골상보다 심상이 중요하고 심상보다 심술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심술이란 실천, 즉 마음의 씀씀이, 마음 씀씀이를 말하는 거죠. 관상에서는 음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사용 습관이나 어조 등도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동작과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관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이 동작하고 또 말하는 태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울게 곁눈질을 자꾸 하는 사람은 투기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가서 엿보면 총명에 반하는 것이다. 위를 보는 사람은 귀하고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 항상 밑을 보는 사람은 남 모르는 독함이 있고 기울게 보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보는 것이 정할 수 없이 어지럽게 보는 사람은 음란하다. 또 노려보는 것 같고 용맹스럽게 보는 사람은 사나운 것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목적한 뜻이 많은 사람이다. 밑을 보는 사람은 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고 낮은 곳을 보는 사람은 모질고 높은 곳을 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많다. 결국은 관상 보러 온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을 지금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높은 곳을 보는 사람은 마음에 물결이 부닥치는 것처럼 격돌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은행과 태도도 관상 보는 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심상편은 이 진희가 쓴 상리형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상편 본문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단순히 읽어드려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은 행동 거지의 근본입니다. 마음을 잘 살펴본다면 선행과 악행이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행동이란 마음의 발현입니다. 행위를, 즉 행동을 잘 관찰한다면 그 사람의 재앙과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전이나 물품의 출납이 공평하지 못하면 자손들을 제대로 길러 교육하기가 어렵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고쳐 종잡을 수 없으면 친밀한 사람조차 돕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자꾸 고쳐가지고 종잡을 수 없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조차, 가까운 사람조차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죠. 말을 금방 해놓고 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내가 그 말하고 진짜로 내가 그런 줄 알았더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반을 배제하여 의심하고 마음을 닫아 감춘다면, 도반이라는 것은 친구 또는 동료이 되죠. 반드시 간사한 탐욕의 무리이며 허심탄회하게 속을 터놓고 응대한다면 반드시 영웅호걸이 될 사람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온화하고 공평하면 그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죠. 이 씀씀이가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는 걸 여기 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주를 편파적으로 사용하고 성격이 고집스러우면 크게 실수하는 일을 당하지 않으면 필시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벼랑간 태도가 바뀌어 인정사정 없이 차갑게 대하면 가난하여 쓸쓸해지거나 단명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야기 나눌 적마다 옛날에 베풀어준 정을 잊지 않는다면 부귀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신세지게끔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 사람에게 항상 베풀어준 그런 거에 정을 항상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면 이런 뜻이죠. 부유함만을 귀중히 여기고 가난함을 업신여긴다면 어찌 아내와 자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내용은 특히 돌싱 되신 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부유함만을 귀중하게 여기고 가난함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후손이 풍족해지고 앞날이 빛나게 됩니다. 입을 가볍게 놀려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사소한 원망거리만 생각해내면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작은 부귀를 얻어서 쉽게 분수에 넘치게 된다면 형벌받는 재앙이 틀림없이 있게 됩니다. 거대한 부귀를 얻었을지라도 겸손하여 변동이 없다면 두터운 복이 끝이 없습니다. 속여서 덮어 가리고 음모를 꾸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면 설령 영화로움을 누릴지라도 그 자손의 앞날이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일 처리가 공평하고 정직하면 비록 자녀가 없을지라도 죽어서 신선선불이 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생명을 가볍게 버릴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절개를 지켜야 하는 생사의 고비에 다다랐을 때에는 반드시 약삭빠르게 피합니다. 회피한다 이 말이죠.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던 사람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남과 만날 때마다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도 곧 깊이 사귀어 보면 결국 친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시한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큰일이 생겨 대처할 때에 수고로움과 원망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큰 책임을 맡을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언제나 혐의를 회피한다면 뜻을 같이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라인을 탈 때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위에 라인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서 희생하게 되면은 막 도우게 되면은 배신당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여 견디기 어렵다면 뜻밖의 망신을 당하거나 자식들에게 손해가 돌아옵니다. 어쨌거나 간에 사람에게 물건을 줬다면 잊어버려. 물건을 줘놓고 뭐 후회해서 내가 그때 그거 너한테 안 주는 건데 당신한테 안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한다거나 또는 막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뜻밖의 망신 당한다 이 말이죠. 사람을 대접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이유 없이 복을 얻고 수명을 고쳐 연장하게 됩니다. 장수하고 싶은 분은 사람 대접을 넉넉하게 하시면은 장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넉넉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람 대접을 잘하면은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자, 꽃같이 아름다운 여성에 빠져서 헤매고 술 마시는 미련을 끊지 못하면 안방에 거처하는 본처와 첩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본처 말고 이렇게 세컨드 서도 있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옛날 사회에서는 자기 본처 이외에 첩을 두는 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자기만 이익되게 하고 남들은 손해를 보게 하면 품 안의 자식들이 도리를 어기고 불순하게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은 피해 입어도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또 그리고 남들 손해 끼치고 말이지. 또 자기가 지시해놓고 나는 모르세.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사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자식들이 부모 이 도리 어기고 불순하게 되고 막 호로 자식도 불효 자식이 나온다 이 말이지. 논밭과 이 동산을 부동산이죠. 헐값으로 낮춰서 싸게 사들이면 틀림없이 가산을 탕진하는 자식을 낳게 되며 이 논밭을 팔고 또 부동산 동산을 뭐 가격을 제시했는데 비싸다고 말이지. 뭐 절반을 깎아버린다든지 뭐 30%를 깎아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 가격 하면은 도저히 못 팔겠다 하는데 막 강제로 말이지 뺏어가듯이 헐값으로 조금만 던져주고 말이지 이렇게 사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 막 권세 좋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서민들 농민들의 재산 논밭을 막 뺏어 갔는가 봐요. 덕 높은 스승을 우러러 존경하여 숭배하면 반드시 현명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내뱉는 말이 가시가 돋치듯 신랄하고 아주 쌀쌀맞게 냉정함으로 곧 집안 살림이 가난해져서 반드시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타고난 수명이 뭐 한 100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내뱉는 말이 막 가시 돋치고 말이지 아주 쌀쌀맞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가난해지고 또 수명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말이 정직하고 경솔하지 않게 더듬듯이 천천히 말하며
상대방의 말을 넉넉하게 포용함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나라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삼재팔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이 말이죠. 능히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경서를 읽는다면, 이때 경서는 뭐 사사삼경도 될 수 있고 팔만대전경도 될 수 있고 성경도 될 수 있겠죠.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떠맡은 신하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지내면서 세속의 부귀영화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즉 안빈낙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이죠. 설령 낮은 재능을 지녔을지라도 어찌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 입신출세할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인색할 정도로 아끼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역시 큰 부자 수준과 먹고 살만한 경제 수준의 구분이 있으니 마땅히 그 역량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치를 부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도 어찌 예술적 재능이 특출한 사람과 낭비하는 사람의 구분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그 재능을 엿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색할 사람도, 이렇게 아끼는 사람도, 부자가 아끼는 수준하고 그냥 보통 경제 수준의 사람이 아끼는 거하고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사치 부리는 사람도, 아름답게 사치 부리는 사람도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막 특출한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송가에 나와야 된다든지 또는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인들은 꾸며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괜히 매스컴 보고 말이지. 저 사람 이쁘게 하니까 자기 경제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그래갖고 아름답게 꾸미고 사치스럽게 하고 말이지. 한 달에 봉급이 300만 원인데 말이지. 아니 가방 사고 옷 사고 뭐 미용실 가고 꾸미는 사람이 뭐 자기 봉급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서장훈 씨하고 이승훈 씨 나오는 그런 TV 프로 보니까 그런 젊은 아이들도 있더라고. 자기는 300밖에 못 버는데 쓰는 거는 뭐 400, 500 써갖고 마이너스 통장 해갖고 그래서 상담 오는 그런 상담자도 있더라고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조상들이 이룩한 사업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니, 좁은 소견 때문에 재앙을 초래하면 몰락한 집안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말을 팔랑귀를 가지면 안 되지만 남들이 자기를 위해서 조언에 충고해주고 조언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검소한 생활로서 재물복을 아끼는 것을 가지고 인색하다는 인식을 갖지 말아야 하나니, 재물을 깔보듯 업신여기며 의리를 베어 끊는 일만 많아질 뿐입니다. 돈을 너무 깔보듯 업신여기지 말아라. 재물을 너무 펑펑 써버리면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아들 딸도 있는데 자기 집에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지. 너무 의리를 주장해서 친구한테 그냥 막 보정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 부부간의 의리가 끊어져서 뭐 이혼하게 된다든지 자식들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이거 이제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일이 생겨 대처할 때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일 처리하는 사람은 원만한 지혜를 갖춘 큰 그릇이니 늦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대기만성할 인재라는 거죠. 일이 전개되어가는 조짐을 알아차리고 과감히 결단하여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재능이 일찍 발달한 사람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가르치는 데 인색한 사람은 자기도 성공하지 못하고 자식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너무 자기 능력을 숨기지 마라 이 말이죠. 상대의 무능함 또는 상대의 허물을 알면서도 꾀를 써서 이를 감추어 줄 아는 사람은 몸을 맡길만 하고 가족도 맡길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 친구의 어떤 그런 무능함 또는 어떤 허물을 알면서도 이거를 잘 이 기지를 써가지고 감춰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훌륭한 남자죠. 또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성을 보는 남자분들은 이 눈여겨봐뒀다가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사귀자고.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것과 교만한 마음으로 흡족해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뽐내어 자랑해서 재앙을 받고 하나는 겸손해서 복을 받습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알면은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덕으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흡족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뽐내어 자랑하고 말이지. 이렇게 자기 과시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선천적인 큰 재능을 가진 사람과 노력해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능만 믿어서 실패가 많고 하나는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서 넉넉히 성공합니다. 고집스럽게 구하려는 생각이 지나친 사람은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면 밑바닥까지 도달해서야 남에게 겸손해지고 처근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중간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덕을 베푼 사람과 원수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고령에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말이죠. 이르는 장수를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덕을 베푼 사람하고 원수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장수하기 힘든다 이 말이죠.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세세하게 따진다면 어찌 크게 등용됨을 좋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강직한 사람은 도모하는 일을 쉽게 성취해내지만 재난과 상해가 전혀 없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강경일변도로 일 처리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매우 유약한 사람은 꾸며내는 일을 성취해내기 어렵지만 평범한 복은 또한 편안히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곳에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내면 한평생 힘들게 고생하게 되고 노여워해야 할 때 반대로 웃으면 늙어서까지 간사합니다.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사람을 사귀라는 뜻이죠. 자기의 선행을 뽐내어 자랑하기를 좋아하면 다시 공명을 바라지 말며 남의 거릇된 점을 덜추어내기 좋아하면 목숨을 손상하기에 가장 충분합니다. 자기가 선행한 것을 자랑하면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 공명을 바라지 말아라. 또 남의 잘못된 점을 너무 덜추어내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시비비 좋아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목숨 보존하기 힘든다 이 말이죠. 남을 꾸짖는 일을 엄중히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일은 가벼이 한다면 더불어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거나 함께 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 공로는 남에게 돌리고 잘못은 자기에게 돌린다면 힘 닿는 대로 환난과 재난에서 중생을 구원하여 도울 사람입니다. 집안에 거처할 때 효도와 공경을 다하여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 대에 걸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집안 어른들이 찾아오고 방문하면은 공경스럽게 대하고, 이 부족함이 없게 하면은 이와 같이 대대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수 있다. 기륭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근심을 함께 하면 나라에서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지내는 재앙의식이 오래도록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리더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하는 리더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죠. 여민동락해야 된다. 더불어 여자, 백성민자, 한 가지 동자, 즐거울 낙자. 백성들과 더불어 그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해야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로가 좋지 않죠. 백성들은 가세, 붕어, 개구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백성들이야 어찌되든 말든 간에 자기 당에 유리하게, 또 자기가 권력을 세습하게끔, 또 이번에도 권력하고 다음에도 또 권력을 잡으려고 법도 바꾸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래 못 간다. 나중에 이 역사가 심판한다 이 말.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도 빈틈없이 큰 일을 온전히 해내면 이 사실을 알아주는 후손들이 반드시 있게 되고, 마음대로 심하게 도박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망할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도박하는 장소에 가서 말이지, 무슨 랜드 그런 데 가서 도박판에 가서 그냥 돈 많다고 또 돈을 펑튀기 해볼 거라고 그런 데 가서 또 도박에 빠지면은 망한다 이 말이야. 쉽게 변하는 얼굴은 복이 없는 사람이니 하인과 비교되며 이 포커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코너에 몰더라도 또는 실수했더라도 갑자기 얼굴이 그냥 이렇게 쉽게 변해서 안 된다. 포커페이스. 아무리 불리한 처지에 있고 돈도 갑자기 수중에 돈도 떨어지고 말이지, 또는 명예도 추락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그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얼굴이 싱글싱글하게 사는데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좌천된다든지 갑자기 자리에 잘린다든지 이랬다고 해서 딱 죽을 상으로 갑자기 이웃 사람이 저 사람 맨날 싱글싱글 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 됐지? 이와 같이 아무리 이 죽을 고비에 들어가고 그런 코너에 몰리더라도 이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못하고 쉽게 얼굴이 변하면은 이 하인들이나 하는 하인들이 낮은 신분밖에 못 된다. 팔자가 안 바뀐다 이 말이죠. 오래도록 인내하는 친구는 능히 마음이 크고 너그러운 선비이니 가히 본받을 만한 어뜸이 됩니다. 참, 이렇게 내가 먼저 귀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귀인을 찾으려면 내가 남에게 먼저 귀인이 되고, 귀인이 되는 친구를 얻으려면 자신이 먼저 귀인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이 오늘은 이 심상편 이것으로서
마칠까 합니다. 이 혼속자께서는 이 심상편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직진심 견성성불의 이 신법, 성리신법 또는 여시신법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어떤 이 생활, 나쁜 습관, 나쁜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심상편을 통해서 좀 고쳐라. 이 심상편의 내용처럼 나는 포커페이스가 좀 안 되네. 안 그러면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읽어준 이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저런 점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점이 반드시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가지고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아마 노리고 스승께서는 혼속자는 제자들에게 이 심상편을 이 진희의 이 상리형진이라는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을 발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